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핫한 꿈나무 선거 때 엄청 떴어요. 요즘 만나기 힘들어. 윈즈코리아 박시영 부대표. 주위 한 두세 번씩 뵙잖아요.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들다고. 잘 나가갖고. 에이, 무슨 말씀. 하루에 방송 5개씩 하는 것 같은데. 아니, 6개. 아닙니다. 6개? 예. 무슨 하루에 제가 무슨 정봉준 의원님입니까? 참. 아니, 몇 군데 나가잖아요, 고정으로. 아니, 안 나갑니다. SBS, 아니, TBS, 이제 MBC. 2주면 끝납니다. 이제 아니, 대선 끝나면 하루에 나가. 2-3개 해요, 2-3개. 그러니까 정봉준 의원님은 대단하신 난 거고. 2-3개밖에 못하고 당신은 5개 하잖아.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윤희웅, 여론조사 전문가. 어디 회사예요? 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네. 그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제? 예. 그 전에 어디 다른 데 있었나? 여러 군데. 예. 있었습니다. 윤희웅이라는 이름은 불변인데 앞에 붙은 건 계속 바뀌었어요. 내가 기사 볼 때마다 보면. 독립을 한 것이고요. 그 전에 직장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여론을 좀 찾아서 네. 살펴서 전달한다는 비전을 갖고 네. 오피니언 라이브라고 정했습니다. 4050 라이브 쇼 살아있는 같은데. 여론. 오피니언 반갑습니다. 라이브? 예, 반갑습니다. 왜 브래드 피트 안 나오나? 아니, 하지 마세요. 오피니언 라이브는 잘못된 용어인데 라이브 보통 형용사는 앞에서 네. 수식해줘요. 맞습니다. 예? 근데 뉴스 라이브, 스포츠 라이브 이렇게 하듯이 약간 이제 변형을 줘봤습니다. 라이브 살아있는 예. 의견을 전한다. 여론을 예. 그러면은 박시원 죽어있는 여론을 전하는 거야? 아이, 둘이 친해요. 왜 그러세요? 쌈 붙여놔야지.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근데 안내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세월호 가족. 예. 말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으로 특조위 계시던 조사관으로 분들이 계셨던 분들이, 특조위가 기간이 다 종료되고 연장이 안 돼서 해체돼 버리는 바람에 예. 민간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조사위원회를 예, 만들었죠. 그래서 모임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 모임이 아니라 출근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에요? 민간 조사위원회.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어디 우리 다른 방송에 나왔더니 자기들 출연 좀 자주 시켜달라고 해서 이 이슈 있을 때 출연시키지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출연료 받아갖고 목포 신안 가는데 교통비도 써야 되고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세월호 가족 지킴이 거기 모인 후원금으로 300만 원 보내줬어요. 전에 우리 하얼빈 여행 갔을 때 그 공항에서 만난 선생님이 거기다가 좀 보내달라고 후원금 나한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거 거기다 보냈어요? 그것도 거기다가 보냈어요. 얼마 받는데 그때 한 5천만 원 받았나? 아니. 거기다 보내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예, 지정해갖고? 예.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갖고 100만 원 넘는 돈이었어요? 전혀 몰라갖고, 그럼 후원금을 좀 받지. 그랬더니, 그 계좌도 개인 계좌로 돼 있더라고. 그거 받냐고, 자기들이. 어떻게 광고로 여기서 얘기해도 어디다 후원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좀 기억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았어. 민간 조사관. 근데 그 양반들 활동을 열심히 했더라고 보니까. 그럼요. 완전 전문가더라고. 예. 처음부터 아주 현장에서 계속 계셨고, 예. 저 사람들이 무슨 장난을 쳐서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모들이 좀 이렇게 조용조용한 사람들이었고, 난 내용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내용이 좋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전화 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문이나 벙커에서 하는 따뜻한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명 농촌체험 카페 파마트홀릭을 운영하는 도시농부 이우석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다들 힘들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이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카페 파마트홀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파마트홀릭은 1, 2층에 깨끗한 실내 카페와 예쁜 자동화 온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한여름 한겨울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체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체험 카페는 경기도 남양주 산릉역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파마트홀릭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도시농부 이우석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자, 오늘 이제 2일이에요. 2일.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 8일 날도 한번 하고 9일 날 방송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지막 그 투표하는 날인데. 아이, 그때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거는 뭐 그야말로 예측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저희 회사 차원에서 예. 선거 예측 결과를 발표하려고요. 어허. 이번 주 중에. 예. 아,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공표 기간 끝나는 날. 아니, 그건 상관없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3일 이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는 건 금지가 돼 있고 2일까지를 계속 인용하는 건 상관없고 예. 예측 결과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이니까. 예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예. 합시다. 예. 일요일 날 저녁에 만나갖고 네. 녹음을 하고 예. 월요일 날 그 호에 딱 띄우고 이제 선거 전에 끝내는 거로. 아니, 저희는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겁니다. 주중에 발표하라니까. 근데 아, 이제 발표한 예. 걸 갖고 예. 윈지콜에서 발표한다고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정부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건 맞죠. 그래서 우리 윤희용 그 대표하고 둘이 오셔갖고 다음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5월 8일 날 어버이날 선물. 대답을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전국구 나오려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여기를 내가 꼭 나가야 되나? 왜 안 나올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너무 두렵다면서요? 이제 위대한 프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되지 한간에 않을까. 정봉주의 전국구가 그 문재인 지향 편파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행여나 문재인 비판하면은 씹힐까봐 그러신 거죠? 그건 뭐 아무튼 좀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말을 더듬는데요. 아니 지난번에 나오라 할 때도 저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우린 문재인 지지 편파 방송이 아니에요. 정권 교체 지지 편파 방송이지. 그렇죠. 정권 교체와 역사 발전을 위해서. 이기는 그럼요. 놈이 장땡이다. 이기는 놈이 그러면 안 돼. 이제 이길 때 다 됐으니까 이기는 분께서 장땡이십니다. 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방송해 보니까 전국구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왜냐면 방송은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전국구에 나오는 패널들을 내가 3년 어제 쉬면서 3년 동안 나온 패널들을 다 봤어요? 진짜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다 나왔더만. 최고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방송에 데리고 가면 어느 방송 가서도 다 성공을 해. 네. 이 전문가들이니까. 몇 분이나 되던가요?
복수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복수 나온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실력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쯤 되더라고. 대표적인 전문가로 이제 김만복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전문가가 박시영. 왜 그러세요, 정말. 같이 묵혀가는 거야. 그렇게 묶이기는 싫습니다. 아니, 김창수 박사도 예. 내용이 좋잖아요. 그러면 훌륭하시죠. 방송에서 그전에는 말이 약간 짧고 그러니까 방송에 적합지 않다고 안 불렀어. 사투리 쓰니까.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 나오고. 근데 내가 내용 좋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다시. 그다음에 김준영 교수 같은 경우도 여기 자주 나왔었거든. 근데 그 양반은 이미 파악이 되고 다른 데도 나가고 있더라고. 원래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죠. 네. 우리 저기 인제대 북한학 교수님 그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진유관. 진유관 교수님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보석이었지. 그렇죠. 완전히 떴지. 네. 예. 요즘 못 불러갖고. 김현철 교수도. 김현철 교수는 워낙 좀 유명했었고. 김현철 교수야. 원래 워낙 유명했었고. 박시영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지. 왜 스타 등장. 또 김만복처럼 보내시죠. 김만복이 1위, 박시영이 2위. 자, 이번 주 분석을 좀 해주시죠. 좀 깔끔하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하락,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심상정 후보의 상승인 것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 지지의 안정성이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약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하지만 큰 차이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근데 그것이 아니, 그건 있더라고. 부산 가갖고 부산을 이제 토요일날 긴급하게 갔다 왔는데 이 얘기는 합디다. 이제 물론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한 50% 넘는 결과까지 나왔었나 봐요.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PK에서. 근데 빠진대. 그게. 예, 심상 좋다는 거야 이게. 진짜로요? 홍준표도 부산에서 꽤 올라간다고.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안철수 께 빠지니까 올라가는데. 그래서 문재인 1위, 홍준표 2위, 안철수 3위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문재인이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상정에게 그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야. 10% 넘겨주자. 잘 되면 15%까지 넘겨주자. 근데 이게 보면 보수 언론이 지금 15% 넘겨야 된다 뭐 진보의 새발견 이러면서 엄청 펌핑을 하잖아요. 문재인 표 그쪽으로 넘어가라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대개 40%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조사 결과로는 38%, 많이 나오는 거는 40한 4, 5% 이 정도 나오는데 대개는 40% 내외 정도로 나오고요. 안철수 후보가 20%에서 21, 2% 정도 나오고요. 홍준표 후보가 14에서 한 16, 이 사이가 나오고, 심상정 후보는 한 7, 8에서 9, 이 정도 나옵니다, 대개.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결과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 4, 5% 나오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이전 조사에 비해서 한 2% 남짓 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1, 2주 전 대비해서 떨어진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 7, 8%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격차가 커진 것뿐이고 홍준표 후보는 한 5, 6% 올라왔습니다. 되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러면 어디가 빠졌느냐 계층을 보면 주로 20대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에서도 대학생 중에서도 남성. 이 층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문 후보 입장에서는. 심크러쉬 하면서 심상정으로 심상정 후보 쪽으로도 상당히 가고, 일부는 또 유승민 후보로 가고, 또 일부는 태도 유보층으로 빠져 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예, 그게 이제 대개는 TV 토론 영향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TV 토론에 가장 잘 못했다. 후유증이 가장 큰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타격이 가장 컸고, 문재인 후보도 사실은 TV 토론에 약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를 많이 철회한 분들은 안 계셨죠. 왜냐하면 문 후보 개인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주로는 세력 지지표였거든요. 정폭력적 열망층이 모여있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기대감이 있었는데 잘 안 빠졌는데 일부는 좀 이탈했었습니다. 그게 주로는 20대였거든요. 20대 남성. 네, 남성들. 문 후보 토론에 실망했다 그러면 요거다 먹어 이제.
아니, 그럼 뭐. 엄청 나올 거야. 아, 저요?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돼. 아니, 그거는. 아니, 근데 문 후보, TV 토론 잘못했다 그랬어요? 실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실망했다고? 나 엉겹결에 웅 그랬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문 후보 지지층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왜? 그분들이 다, 정확하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예.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 사람은 문 후보 지지층이 얼마나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TV 토론 영향도 있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1, 2위 격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선거 끝났다. 이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하면 안 소신 되는 투표로 가거나 예. 키워줄 후보를 좀 밀어주자. 이 인식이 커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0대 여성층들만을 조사해서 보면 거의 심상정 후보가 20% 가깝게 나옵니다. 20대 여성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걸크러쉬란 요즘에 화제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너니에 대한 네. 그 호감도.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대는 조사를 해보면 유보층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층도 60대와 20대가 많고 계속 지지하겠다. 충성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별로. 예. 그 층도 언제든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층이 20대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일부 좀 하락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늘 하고 또 내일 하고 해서 발표가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어떤 건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아마 10% 중반에 가까운 그러니까 10% 초반을 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40% 넘게 계속 나왔는데 40%에서 1, 2% 떨어진 네. 낮은 상황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뭔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하락, 홍준표의 상승인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이제 하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TV 토론 시작하면서 보수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타겟으로 한 이제 안보 이슈 쟁점화 성공을 이제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타격을 이제 안철수 후보만 받은 것인데, 안보 이슈가 쟁점화되다 보니까, 이 보수 성향층에서, 안철수 후보가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이제 확신감을 이제 주지 못하면서, 일단 이제 보수표의 분산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문재인 안 찍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1차적으로 갔다가. 1차적으로 보수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일부는 부동층으로, 일부는 이제 홍준표로 간 것이고, 그것이 쭉 간 것인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2차 하락기에서는 이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수표 층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는 이른바 조건부적 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문이 싫어서. 그러니까 문에 당선을 저지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부 지지인 거예요. 될 수 있다면 내가 찍어주겠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과의 격차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붙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1차 하락기에서 격차가 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로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니까 이 보수층에게 이른바 이제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찍겠다, 선호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말씀하신 소신 투표 경향을 강화했다. 라고 이제 정체성을 찾아간 게 돼지발정제를 찾아가요.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남은 거의 정리가 됐고요.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다수가 홍준표한테 가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어찌했을까? 이게 계속 가잖아. 네, 지금 가고 있고. 정리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가서 멈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아니죠. 있고. 홍준표가 더 오르죠.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민심을 면밀하게 측정해 보면 50대 60대 보수층들은 상당 부분 홍준표로 지금 급속하게 이동했고요. 이미 50대들도 안철수로 가 있었던 보수층들이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TV 토론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가지면서 홍준표로 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바꾸고 있고요. 이게 40대는 아직 바꾸는 단계는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안철수로 가 있었던 보수층이 홍준표로 갈지 안철수로 계속 남아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50대는 상당수가 홍준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만약에 40대와 30대까지 이 보수층들이 안철수로 가 있던 조건부 지지층들이 다시 홍준표로 간다면
홍준표 지지가 지금보다 7, 8%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홍준표가 2등할 그러면 수 있겠네. 이제 역대 실버 크로스가 발사한다는 거죠. 이미 예. 거의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역대 대선 결과 보면 이제 1위와 2위가 본선거 기간 동안에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1위와 2위 후보의 순위가 바뀐 경우는 이제 우리가 87년 대선 때부터 딱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선거 결과 나왔을 때까지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후보 등록하고 나서 2주 동안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2등과 3등이 바뀐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07년 대선이에요. 네. 2007년 대선에 뒤늦게 이제 이회창 후보가 나왔어요. 예. 네, 이제 보수를 자임하면서 MB가 보수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 딱 출연했을 때 한 20%로 시작을 했어요. 네. 굉장히 높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여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는 그때 후보 선출도 굉장히 늦었고 해가지고 10%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본선거 기간이 시작했을 즈음에 시작이었나? 예. 이게 이제 이회창 후보가 앞서 있고 3위가 정동영 후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동영 후보는 26.1%를 얻었고 이회창 후보는 떨어져서 15.1%를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 3위가 바뀐 경우는 있었다. 근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당시에 DY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기반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이제 그때 진보 진영이 이제 실망했다고 기반이 해도. 무너졌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역으로 보면 홍준표는 정당 기반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뒷심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당선자를 뭐 당선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당선권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2등과 3등 간의 경쟁에서 근데 어쨌든 제3후보 어떤 기반 자체가 좀 약한 후보 같은 경우는 뒷심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예.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문표가 누구한테 많은가 예.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 샤이표. 예. 네. 그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 중에서 일부 수문표가 있긴 합니다. 그게 대개는 20, 30대의 남성층의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60대 이상의 그렇지. 홍준표 네. 성향을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문표가 더 많아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당장 투표를 한다고 해도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거의 딱 붙어 있다. 근데 추세상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훨씬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하여튼 다만 이제 몇 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샤이 보수만 얘기하는 건 사실 매우 이제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샤이 보수 얘기하는데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그러잖아요. 이제 나오는 네. 것인데 그래서 황당한 놈이 되는 선거가 거 보니까. 끝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예상한 것보다 좀 차이가 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샤이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해서 네. 사후적으로 네. 사실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 다 샤이래요. 샤이 진보, 샤이 안철수, 샤이 홍준표, 샤이 보수 얘기하는데 샤이 문제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니 근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량 조사만 해보면 그 부분은 정량 조사를 하면 뭐예요? 양적인 측정, 네, 전화조사나 일반 ARS조사. 여론조사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동층 크기를 보는데 이제 그분들은 응답을 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표본조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성, 연령, 지역별로 할당을 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FJ 그 네. 정성조사를 많이 해보면 실질적으로 약간 숨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심은 홍준표인데 그렇지. 대놓고 얘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그게 안철수를 쪽팔려야지. 얘기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나 사실은. 홍준표하고 친하다고 내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니, 그 친한 거하고 찍는 거하고 다르지. 어디 가가지고. 친하면 도끼로 팍 찍어버리자는 거지. 아니, 그 사지 멀쩡한 놈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홍준표 지지한다고 하고 다니겠어. 아니, 갑자기 그- 고품격 이 방송이 좀 이상해졌네. 도끼를 어딜 찍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 도끼를 예를 들어 어딜 찍는다 그러면 이건 명예훼손이지만 도끼를 그냥 친하니까 도끼를 옆에 벽을 퍽 찍어버려. 그럼 어쩌라고. 친하다고 도끼로 벽 찍는 놈이 어딨어. 한정치산자지. 어쨌든 금치산자요 왜? 수문표가 크진 않다고 저도 보는데 일부는 있더라. 네. 특히 이제 있겠죠. 홍준표 지지층 중에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일부는 있더라는 게 좀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근데 존재 지난번에 자체를 아니 근데 조선일보 그 여론사 그를 한 일주일 전쯤 봤더니 한 17, 8에서 20 정도를 부동층으로 봐요. 네. 근데 그거를 또 그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에 반은 예를 들어 20으로 보면 반은 보수 성향층이죠. 아니 반은 이미
아직 부동층이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희미하게 후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 재질문하면 나옵니다. 재질문하면 나오고. 근데 프로그램. 그럼 남은 10% 중에 5%는 아예 포기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 5%가 사실은 샤이 보수. 요쪽이 5%로 보수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샤이라고 해봐야 보수 쪽에 가봐야 한 3에서 5%? 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정도입니다. 네. 저도 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끝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우리 결국에 마지막 선거에서는 표심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숨어 이제 있으니까. 예, 샤이의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그건 말이 안 그런데 되죠, 그건. 2007년 아까 말씀드린 대선 같은 경우 한쪽 진영이 무너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또 어느 이제 지도부가 정당의 지도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비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평가는 잘못된 거야. 우리 샤이층들이 지금 의견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되면은 사실 의견 표출되면 우리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방어용으로 이걸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샤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끝나고 좀 신중하게 이제 사후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공세용 또는 방어용으로 쓰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좀 너무 오용돼서 지금 함부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예.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하고 붙을 때, 네. 그 다음에 누구죠? 최문순? 아니 말고 어느 지역? 김문수하고 유시민. 유시민 붙고 그럴 때 격차 컸는데. 그때는 여론사 격차가 컸는데 막상 들어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 2% 났고 1, 2% 이상 0점 몇 프로였죠? 0점 몇 프로 났나?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한 3% 났는데 그때는 사실 여론조사 하면 숨어버린다 하면서 그때 무슨 논리가 있었냐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대놓고 야당을 지지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보면은 사실은 숨는 것도 있었지만 전화 KT 등재 DB로 유선을 많이 했잖아요. 유선 조사. 그게 잘못 나온 거지 결국. 네, 그렇습니다. 조사의 한계 이제 가설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당시에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표출하면 잡혀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또 천안함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안보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야권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른바 침묵의 나선 이론이 작동했을 것이다라가 이제 하나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는 KT 가구 전화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표본의 대표성 자체가 사실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 측면에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여론조사가 바뀌었거든요. 뭐 이른바 RDD 임의번호 걸기라든가 또 휴대전화 조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설이 좀 더 맞다고 사실은 지금은 사후 결론을 낸 상황이에요. 샤이를 자꾸 강조하지 말라고 하시면 은근히 안철수 후보 디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또 그거 많이 이렇죠. 주장하잖아. 이제 샤이 안철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지난번 총선을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그렇죠. 총선에서 그때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냐. 마지막 여론조사 한 10% 중반대였는데 실제 까보니까 정당 대표가 20% 중후반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샤이 안철수가 있지 않겠냐는데 그것이 뭐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 당시 같은 경우는 이 양당에 대한 이제 불신, 정치 불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사 효과로 사실은 샤이 안철수라기보다는 반사 효과를 누린 거예요. 제3정당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심판, 뭐 해초리를 든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 진보 정당 또는 보수 정당에 대한 이제 불신이 어쨌든 메인이 되는 선거라는 아닌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 반사 효과가 글로 충분하게 간다고 예상하기는 약간 좀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보수 정당의 몰락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한다라는 그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 우리가 2007년 선거 뭐라고 불렀냐면 이른바 묻지마 경제.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선거에 지금 국면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양강 구도가 1강 2중이 되고 구도가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되돌아가 보면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그때 표현을 빌어서 쓰자면 묻지마 심판 선거거든요. 사실은 이 기류가 밑에 그때식으로 하면 묻지마 경제 때문에 정봉주가 감옥 갔잖아요. 이번 상황에서도 김진태 같은 거 하나 가야 되는 거야 감옥을 끝나고 나면. 그래 공평하지. 왜 하나가 여름 그때 한 명 갔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묻지마 심판 기류가 네. 밑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국면 해석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인증 거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거죠. 2016년 총선 때 왜 국민의당이 약진을 했냐? 약진했냐? 그거 중에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게
잘 보시면 원내 20석을 달성한 다음에 예.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에 TV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화면에 3분의 1을 안철수 얼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김종인과 김무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김무성 이미지 안 좋았지, 김종인 안 좋았지, 안철수 동시에 비춰져요. 계속. 아, 당시 선거 기사에. 그러면 그 선거운동 기간에 TV 화면을 보면 김종인이 있죠. 나 지금 같이 갖고 왜 두 당사 한당 사람 두 명이나 한다. 김종인 이미지 안 좋았지. 예. 그 다음에 김무성 꽝이었지. 옥새파동. 안철수는 그 당시만 해도 이미지 괜찮았잖아요. 사실은 이게 20일 내내 비춰지는 거예요. 십며칠 동안. 그게 큽니다. 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디어에 그래서 원내 20석을 달성한 거,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한 것이 선거 전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꼭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어에 있어서. 그리고 일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보수가 너무 적게 잡히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진보가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 잡히는데 이게 맞냐, 보수가 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 장악하면 취임 초기만 해도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요. 시대적 네. 흐름에 바뀝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가 국정농단 세력의 주축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과 박근혜 지난 대선에 투표한 사람들 조사를 하거든요. 여론조사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그런 박근혜에 비해서 문재인이 높게 나와요. 되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냐 물어보면.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에 대해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박근혜 찍었지만 거짓말해? 찍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연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숨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거 조사 엉터리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측면만 본 거고요. 예. 그럼 홍준표가 올라가서 지금 영남에서 1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영남 부산 경남에서는 1등은 택도 없죠. 안 되고. 예, 2등은 안 대구 나는데. 경북에서는 대구 1등 할 수 있고. 대구 경북에서는 1등 할 현재도 가능성이 1등이라고? 현재도 저는 1등이라고 봅니다. 야, 그건 안 되지 정말. 밑바닥에서. 뭐야? 예. 아무튼 이제 정치적 이념 성향이 우리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어떤 분은 3대 3대 3 확정이다. 예. 또는 4대 2대 4 진보 중도 보수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정권의 인기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이 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늘어났다가 편승하는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예요. 것이죠. 실제로 자기 성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거예요. 강한 사람은 안 변하겠지만 그 변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내가 이전에는 보수를 찍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진보가 좀 나은 것 같다.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가는 사람은 적지만 예를 들면 중도 진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이 들었으면 중도라고 얘기하고 약간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도보다는 진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중도 진보를 약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죠. 중도 보수에서도 어떨 때는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어떨 하고 땐 중도라고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주관적 이념 성향이 만약에 그게 정해져 있다면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고정불변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국민들을 보면 유권자들을 보면 양쪽에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한 15에서 20% 정도가 딱 있는 것 같아. 평생 안 바뀌는 사람들. 네. 요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중간에 한 50에서 60 정도를 갖고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그다음에 중도에도 머물러 있다가 네. 이 사람들 때문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누가 유능하냐, 누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유심히 보고 중도가 결국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 정당, 중도 후보를 표방하고 등장하는 후보가 끝내 성공하기 어려운 게 그런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치 역사적으로 중도가 성공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도의 표심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50% 초중반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중도층이 선거에 투표에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어쨌든 정치 성향이 강한 분들,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도층 표심 잡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건 아니고 캠페인에서 그렇죠.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0% 중반대 가잖아요. 이러면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대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보면
대선 때 중도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어쨌든 당선은 안 되지만 상당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총선 지방선거에 사실은 크게 위력 보이기 못하거든요. 그때는 적극적인 이 각 진영의 꼴통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데 그렇죠. 대선 때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대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50%에서 높아지는구나. 75%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항상 제3 후보들이 위력을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문재인이 40%, 만약에 심상정 한 10% 그럼 한 50% 이상이 지금 야권 후보, 진보 진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지금의 그 심판 기류가 어느 정도 얼마나 강한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국면에서 뭐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않은 거죠. 중도 후보가 성공하려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협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진보와 보수의 후보한테. 그렇지. 너는 근데 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스탠스가 애매하고 그럴 지금 수밖에 없잖아. 안철수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안철수 같은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보이잖아요. 목소리 봐봐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사람 누굽니까? 아유, 그 목소리만 강한 거고요. 신망해입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너 왜 잘한다. 이래? 야, 아니 그러니까 너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표 좀 닦였는데.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놈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강한 리더십이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이 정치적 리더십이 확고해야 하고 자기 중심이 분명해야 양쪽의 협공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심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중도를 표명하는 후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40석 가지고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차라리 후보였으면 구태 이미지는 있지만 능수능란하게 해체갈 거야. 뭐 이런 이미지는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박지원 후보에 비해서는 구태 이미지는 없지만 참신한 이미지는 있지만 그런 능수능란함이 없기 때문에 더 오히려 핸들링하기 어려울 거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보 분야가 이제 부각됐을 때 문재인 후보가 사실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당한 유권자들은 경쟁력 있는 두 후보를 놓고 판단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문재인과 안철수. 그런데 안보 이슈가 부각되는데 안보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것 같은 그 확신을 안철수가 줬다면 흔들렸을 수 있겠지만은 전혀 그러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안보 이슈나 북한의 도발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국민들 생각에, 유권자 생각에는 국가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위기 극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데, 문재인 대 안철수를 놓고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그게 높은 거예요. 그 안정감이, 국정운영 안정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이슈가 부각이 됐어도 문재인에게 물렸던 표들이 분산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저는 컸죠. 알겠습니다. 자, 광고를 듣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꽃피는 봄,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담동 벙커에서 이뤄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 거품은 제거하고 품격과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실속파 하우스 웨딩.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최고입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 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근데 이게 그 소위 샤이 박근혜 내지는 그 보수에 실망한 층에서 투표를 안 할 거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건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글쎄, 생각했는데. 그건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 지역 구도가 강화됐을 때, 지역 구도가 존재했을 때는 호남에서 투표일날, 선거일날 오후 늦게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 영남권에서 긴장해서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지역 구도가 있을 때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의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대선 때. 이 사전 투표가 어느 층이 많이 할 거냐, 연령별로,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많이 할 거냐, 굉장히 주목해서 볼 텐데, 오히려 호남이나 젊은 층들이 만약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 보수층에서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투표에서. 왜냐하면 이미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때문에 야권 지지층의 경우에는 젊은 층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게 사전 투표 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 4일, 5일 사전 투표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나요? 그 젊은 층이 몇 표? 아니요. 세대별로 안 나오고 세대별 나오고 세대별로는 안 나오고 연령별로 나와요. 연령별로. 아니요. 연령별 이제 그게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지역별로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지역별로 나오고 이게 세대별로 한번 이제 어떤 재보궐선거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밀 선거를 위배하는 것이다. 광해 비밀 선거를.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했는지뿐만 아니라 관계가 없고 지역은 왜냐하면 투표수별로 나오니까 그거는 투표소에 카운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세대별로 연령대에 따라서 정치 성향의 극명히 다른 거는 이게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이번에 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역별도 의미가 있을 그러니까 거아니야.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발표했고 기억해보니까 2016년 총선 때는 연령별 투표를 이게 정말 논란이 발표하지 크게 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지금 박시영 부대표가 한 게 저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 야 20대 보니까 사전 투표를 뭐 20대가 한 37% 했어? 그럼 어르신들이 한 60대 이런 어르신들 에이 끝났어 하지 마. 근데 이제 발표를 안 하더라도 이제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젊은 층의 행렬이 이어졌다 등으로 이제 많이 알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번 대선 투표율과 관련해서 하나 뭐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하자면 예언 비슷하게 하는 거야? 예언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 당시에 이제 투표를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20대 투표율은 70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50대와 60대 이상은 80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때는 이제 70대고, 그러니까 60%대부터 80%대까지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번 대선은 아마 연령대별 투표율의 격차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적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 다른 얘기를. 그리고 뭐 아니야, 잘 몰라. 모두 이제 70%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까냐 얘기하자마자. 아니 이제 그러니까 20대는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고령층은 안 나올 것 같다. 약간 뭐 많이는 안 줄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사회적 의미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줄지는 않는데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이 70%대에 동일하게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2012년 때 20대가 한 65%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30대가 70%. 이렇게 좀
그 통계를 좀 구체적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전 투표가 왜 20대에서 효과를 발휘하냐 하면 다른 세대들도 많이 해요. 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할 분들이 하니까 이른바 당겨 투표, 미리 투표 효과만 있는 것인데 한국의 20대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본인이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와 불일치도가 20대가 워낙 커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고 하면 미리 신청을 하고 구청 정도까지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 코스트가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전혀 이제 공간적, 시간적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20대들이 투표율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한 5, 6%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할을 해서 30대보다 20대 투표율이 높았어요. 대략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 아니면 전체 투표율? 전체 투표율이 왜냐면 사전 투표에서 총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20대의 투표율이 이전보다 5, 6%가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30대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세월호 세대들이잖아요. 20대들이. 그렇지. 그 사람들이 처음 투표하는 거거든 지금. 그 참상을 본. 97년생들이 그렇죠. 처음 투표하는 거네 진짜. 처음 투표하는 총선 때도 못했잖아. 그다음에 촛불을 통해서 광장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작년에 하고. 한 애들이 일부 있고 못한 애들이 일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대통령 선거는 태어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처음 하는 거지. 20대들은 이번에 대학생 촛불에서 그 촛불 승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도 인생의 첫 경험인데. 우리는 80년대부터 계속 평생 30년, 40년 실패의 경험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사회를 처음 딱 나갔고 촛불을 들었는데 첫 대박 성공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럼 게 투표로 이어지지.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사전 투표율이 25% 이상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 의향이 총선하고 비교하면 어때? 그게 그 정도면? 높은 거지 이번에 이틀이니까 또.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17에서 18%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상으로는. 근데 실제 뭐 한 15%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열기가 있고 이번 대선이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번 대선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지난 대선에 비해서 주변에서 선거 얘기 많이 나오냐 얘기를 해보면 선거 얘기 많이 안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50대 이상들은 탄핵 때문에 한번 세게 싸운 거예요. 주변 분들하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속내를 막 드러내는 걸 꺼려해요. 하지만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20대뿐만 아니라 60대 이상들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자녀분들하고 TV 토론을 같이 보면 각자 다 다르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 얘기했는데 지금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탄핵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고 이번 선거 특징이 뭐냐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윤희용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미 심판 선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캠페인에 대해서도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정한 후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관심이 높은 게 촛불 그 승리한 경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정치를 접하는 아주 포멀하게 정치를 접하는 그런 기회보다도 사회가 좀 연성 정치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진 것도 큰 이유예요. 예를 들면 외부자들 정봉주의 정치쇼. 난 내가 얘기하고도 맥 빠져.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나올 줄 알았어. 어마어마한 게. 차이가 절대 없는 정봉주. 이게 이제 난 내가 얘기하고도 맥이 쭉 빠져. 하나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예능을 할 때 예능 좀 하세요. 다큐 하지 말고. 이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제 반드시 투표 참여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20대에 그러니까 이제 50대, 60대보다 밀리지가 않아요. 비슷하게 나와요. 반드시 투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80대 후반이 다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지난 2010년 대선 딱 1개월 전, 이번에도 딱 1개월 전, 같은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물어봤더니만 다 80% 중반대가 나온 거예요. 20대랑 이제 50, 60대가.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20대 같은 경우 이거 가장 낮았어요. 그게 왜 낮았냐면 실제 안 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젊은이들 업법과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거요? 젊은이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할 거지만 내 미래를 내가 확신 있게 왜 얘기를 해? 내 미래를 내가 확신 있게 왜 얘기해? 그 한 달 뒤를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화법이에요. 젊은이들의.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낮았거든요. 실제 투표율도 낮았지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좀 안 맞는 화법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50대, 60대 고령층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는 그 의지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거소 투표가 이제 들여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 총선 때 2016년 총선 때 20대가 30대보다 투표율이 높았어요? 네. 네, 약간 아주 미세하지만 야, 놀라운 일이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보도한 경우에 30대가 새로운 투표 무관심층이 됐다 이렇게 이게 전혀 아니죠. 세부 연령별로 보면 25세에서 34세까지가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5세 단위로 끊어서 보면 그러니까 20대 초반은 대학생들은 투표를 좀 많이 합니다. 학교에 그 투표소가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니까요. 근데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또 적극적으로 투표 의지가 있으니까 기대해 봐야죠. 예. 광장에 나온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막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투표 참여 캠페인들 많이 동참했잖아요. 예. 그래서 투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매김한 측면도 있죠. 예.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젊은 층들 알바하잖아요. 네. 그럼 시간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이제 그런 선거 연구가 있어요.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직 이런 경우에 투표율이 낮다. 낮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보완이 되고 예. 또 8시까지예요. 대선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바 끝나고 가서 할 시간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내가 부분이 궁금한데 이 있습니다. 투표율로 확 넘어갔는데 네. 자 20대 30대의 투표 의향층이 높다. 그 다음에 사전 투표가 이틀 있기 때문에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20대 30대 높은 것은 어쨌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한 지형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30대는 맞는데요. 예, 20대는 지금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심한 하느냐에 따라 심상정한테도 많이 갔다. 달라졌다.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이제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날이 그 5월 9일이 정식 보궐선거가 아닐 경우에는 공식 임시 공휴일이. 아니 공식 공휴일 아니에요. 원래는 예, 12월 그렇습니다. 19일은. 네. 근데 이번에는 정식 공휴일이 아니라 임시 공휴일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아주 영세한 기업들은 못 쉬어요. 반면에 투표 시간은 8시까지 2시간 늘어. 네. 자, 요런 것을 같이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변수가 되죠, 이거는. 네. 근데 8시까지 늘어나면 2시간 더 늘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75.8% 나왔던 2012년 그 대선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높아질 것 같긴 해. 네. 전체적으로. 근데 1, 2간의 싸움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대선 벌써 끝났네라고 생각하고 투표 안 하는 분들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 습득력이 또 정보 이해력이 젊은 층은 높기 때문에 또 사실은 야권층이 60대, 70대, 70대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습관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라는 행위가 예. 본인들의 이제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찾는 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층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캠페인이 남은 기간에는 그 지지층이 어떤 긴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이제 느슨함을 이제 주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신하고 안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캠페인 방향이 되겠죠.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와중에도 또 음모론 때문에 또 남 헐뜯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또 뭐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 다 나온다. 심지어 이제 또 정의당이 표 뺏어가가지고 또 우리 후보 떨어진다 해가지고 아니 심상정 후보가 또 지금은 주적이야. 무슨 아까 뭐라 그러더라? 심팔계래 심팔계. 왜? 뭔 짓이야 그게. 심팔계가 뭐야? 저팔계하고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짓거리는 좀 안 했으면 SNS에 좋겠으니까. 보나 보네 그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유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진보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달라. 심을 찍으면 그만큼의 희망이 된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지 않느냐. 뭐 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하는 것만 딱 따다가 이 나쁜 심팔계. 우리 문 후보를 씹고 다닌다. 이런 또라이들이 있더라니까 지금. 그런데 문재인 되면은 50% 넘게 되면은 좋지만 설사 그렇게 안 돼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당하고 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우호적인 세력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으로 보면 상당히 긴장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자칫 잘못하면 30%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38%, 39%로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네. 최악의 경우에는 예. 30% 대통령이 되는 건 거의 식물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그럼 투표율까지 계산하면 25% 대통령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40% 대통령이 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데 과반 50%를 넘기냐 못 넘기냐 왜 중요하냐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과반을 넘겨야만이 여수야대 국면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렇죠.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나라다운 나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대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반이 굉장히 절실할 겁니다. 당사자들은. 근데 지금의 여론 추세로 본다면 45% 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의 여론 추세로 본다면 42에서 45 사이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5% 이상 더 올리는 게 굉장히 급선무일 거고 반대로 정의당의 입장에서 심상정 후보의 입장에서는 10%를 당연히 넘기고 싶고 그게 굉장히 또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투표장 가서도 고민할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죠. 어느 쪽으로 갈지.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동의한다 이거야.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음에 당선되는 후보가 확실하게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걸 염원하는 사람이 그거를 50%를 넘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상정한테 심팔계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게 50%가 넘어. 아유, 그런 짓은 좀 캠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지자라고 하지를 말던지. 지지자라고 할 거면은 좀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라고 하면서 MT 쟤들 작전 세력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니 문재인 지지자가 그럴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정봉주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박시영 왜냐면 나는 이 대목이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한 대목이 무척 중요한데 예를 들어갖고 우리 같은 사람도 한 10대 명 앉아갖고요. 이 작전하게 되면 정치 지지율 5% 10% 이쪽 저쪽으로 막 흔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지지하는 척하면서 아주 교묘한 말을 100가지 정도를 쫙 퍼뜨려. 그 작전 세력들이 알파부터가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가 좀 마음에 싫다고 해갖고 우리끼리 분명히 우호 세력이고 우군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좀 싫다고 해갖고 비판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막 조금 비판하는데 여기에 작전 세력 편승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문과 심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심을 올리려고 하는 마치 이상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고 그럼 또 이걸 누가 받아줘? 보수 언론이 받아주거든. 그럼요. 신나게 또 부추기잖아. 아이고 전국구 게시판도 옛날에 한때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당내 경선할 때도 막 시끌시끌 했지 않습니까? 작전 세력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밥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중동 보수 언론 보세요. 뭐 하고 있어? 진보의 미래가 새롭게 보인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권영길 후보가 3.5% 한 거 비교해갖고 놀랄만한 약진하고 있고 이제 10% 넘어가고 15. 아니 니들이 언제부터 진보를 걱정해줬어? 진보만 걱정하나요?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인권을 또 무지하게 걱정해. 나 봤어 정말. 진짜 이런 것들이 들이야 정말.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내가 좀 마음에 고깝더라도 내가 진정한 문재인 지지자이거나 진정한 심상정 지지자이면 네 분을 서로 이렇게 비방하거나 하는 걸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 임박에서는 후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자들이 잘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철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홍준표가 올라간다고 안철수 잘 됐다 그러고 놀려먹고 박수 치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이야. 그렇죠. 어쨌든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아니 어쨌든 국민의당 있는 의원들은 사실은 그중에 7, 80%는 협치와 그럼요. 함께 손잡고 갈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정말 현명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번에는. 진심입니까? 그럼요. 얼굴을 보니까 진심 같지 않은데. 이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네, 박시영 대표님 이제 어쨌든 이게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고 위험성 있고 저도 이제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위험성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봅니다. 아, 생각보다 훨씬 더 나올 수 있다.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원딩 같은데. 왜냐하면은 침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는 문재인 거니까. 후보 지지율을 29%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일단은 이게 보면은 네, 들어보세요. 네. 많이 또 얘기를 했던 것들이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 모rum무응답 네. 이제 이게 한 10%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주요한 후보들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군수 후보들은 지지가 더 약간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데서 주요 후보들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카운팅을 할 때 그 10%가 없어지면서 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rum무응답에 가서 찍으니까. 예. 근데 센 쪽을 찍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치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합이 100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100분율로 환산하면 그래서 되니까. 이제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25%쯤은 안 할 거니까 20에서 25는. 그런데 이제 그중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어느 쪽에 지지층들이 많이 가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적극적 지지층. 투표한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 특정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많아지면 그 점유비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득표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 현상도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의지 문제. 높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야권 후보 또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들의 투표 의지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점유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생각보다 10%가 없어지는 거 수가 있고 있다. 그러면은 다소 이제 높아질 가능성도 아니,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지금의 여론조사보다는 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면 안철수 후보가 20%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인데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이탈층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들은 아까 조건부 지지를 통해서 보수층이 옮겨왔던 남성층은 주로 홍준표한테 갑니다. 가지만. 일부 유승민한테 가고요. 그러나 여성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층의 중도성의 여성층들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가는 느낌이 들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안철수 지지층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좋긴 하지만 홍준표는 아니다. 특히 여성층이 그 여성층.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정상이지. 그리고 일부는 심상정을 찍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요. 그 층이 하나 있고요. 문재인 후보에 올라갈 가능성은 아까 이제 적구투표층은 동의하고요. 우리 윤 대표 얘기한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호남에서 지금은 50대 30의 구조입니다. 55대 35, 50대 30 이렇게 20%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문재인이 20%포인트 앞서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실제 투표까지 딱 가면 제가 볼 때는 65%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호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5 정도로 하고 심상정 후보 뭐 7, 8, 8, 9 뭐 이 정도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4, 5%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호남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지금 마지막 대목이 무척 의미 있다고 보는데 호남. 그러니까 호남이 현재 보면 그 55대 35나 50대 30. 50대 30.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전 비해서 2주 전에 15 정도 차이가 나다가 지금 20으로 벌어진 게 토론 이후로 벌어진 거거든요. 그 토론 이후로 지역적으로 보면 토론 이후에 가장 많이 흔들리거나 벌어지는 지역이 호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토론을 보고 자기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 예.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오늘 언론들의 흐름을 보면서 보수 언론의 흐름을 보면서 아, 이놈들이 불안한 구석이 여기구나. 뭐냐면 이런 기사가 많이 눈에 띄어요. 전통적 몰표를 하던 호남의 전통이 깨지나? 이건 뭐냐면 깨져라 이거야. 그렇지. 몰표 나올까봐 지금 걱정되니까 쓰는 거지. 이게 55대 35 있다 호남 분들은 뭐냐면 이제는 유일하게 지역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50% 받지 못했을 때, 그다음 50% 넘겼을 때의 정치적 의미를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가 호남이에요. 그럼 얘기하다가 야, 한 45% 정도로 그 당선돼봐? 그럼 또 제대로 투표를 계산하고 45%지만 전체 국민 중에 30%, 3분의 1밖에 찍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정통성이 있냐 하면서 여러 번 흔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야, 이게 아니고 이제는 몰아줄 때가 돼 있다 하면서 요 일주일 남기면서 나는 호남의 흐름이 급속도로 문재인 쪽으로 갈 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호남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주일 전하고 어제 그제 여론은 확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느끼는 그렇죠. 게 완전히 다르다. 그 왜냐면 우리 미고스 조직이 지금 많이 와야 되는데 미고스 여성 조직이 살아있는 데가 호남이에요, 진짜로. 열성 지역이야. 거기에 이제 20대였던 분들이 지금 30대, 40대가 됐거든.
이 사람들이 요즘 카톡이 무척 많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안철수 좋아했는데, 이게 누가 돼도 관계없을 땐 안철수였는데, 문재인 후보가 되는데, 이게 조금 약화되거나, 혹은 심상정 쪽으로 가는 거에 불안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주위에서 문재인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 자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대는 잡혔고 60대 이상에서도 할머님들은 잡혔대 많이. 할아버지께서들은 아직은 마음을 다 열지는 않으셨지만 상당수 옛날보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옛날에는 이야기를 잘 안 들으시려고 했대요. 야, 근데 시영아, 너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박시영 부대표님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50대 누님들은 잡혔고 60대 큰 누님들도 거의 잡혔고 그 다음에 60대 큰 형님들이 좀 올까 말까 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봉도사님은 50대 동생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님이 아니잖아요. 누님이지. 여동생 뻘들 아니에요. 누님이지. 돼지 발정제 효과 아닐까? 숨어서 몰래 비아그라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홍준표 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 아니야? 여자들은 갈 일이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60대 남자들이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전략적 표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제1조건, 제2조건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제1조건 이제 멋있게 한번 해봐. 멋있게. 제1조건은 필요 조건으로서 호남의 정서를 존중한다. 그다음에 제2조건은 전국적 세력, 그러니까 당선될 사람을 몰아준다. 이건데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이쪽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고 한쪽은 파고들려고 해서 성공을 어느 정도 거뒀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 쪽은. 그런데 제2조건에서 이전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도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 전략적 표심을 표출해 주는데 거부감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격차가 이제 많이 나고 떨어지게 되면서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길어지는 데도 저는 뭐 호남 표심이 영향을 준다. 그건 단순히 뭐 누구 손을 떠나가지고라도 그런 효과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부울경에서 얼마나 득표를 얻을 건가도 관심. 부울경은 지금 세게 버티고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래는 50%를 무조건 넘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넘겼다가 최근에 심상정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약간 빠진 거예요. 많이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전국에서 과반 득표를 한다? 예를 들어 50%를 넘긴다? 이러려면 부울경에서 50% 넘어야죠. 그럼 또 의미도 센 게 뭐냐면 그래야 가능합니다. 아니 부울경 이번에 부산 갔더니 부울경 50% 넘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구청장을 싹쓸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 부산시장을 먹고 구청장 과반수 이상을 당선시킨다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산이 다시 과거의 전통적인 개혁 민주개혁 세력으로 야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치면은 그 이후에 국정 수행에 대단한 탄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호남에서 지지, 충청권에서 지지, 수도권에서 지지보다도 부울경 전통적으로 40년을 새누리당을 밀었던 지역이거든. 그래서 이 지역에서 51% 넘는 건 전국적으로 51% 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수 세력의 복원을 늦추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그 이제 영남에서 PK 지역에서 이제 50%를 넘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TK로 국한시키거나 이제 뭐 줄어들게 하는 요인 또는 확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번 선거 국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지점도 하나 있더라. 그러니까 TK가 워낙 저렇게 이상한 표심을 지금 여전히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본적이 TK에 있으면 손자들이 아빠 할아버지 따라서 본적이 자기가 대구나 경북으로 되잖아요. 우리나라 호적신고 시스템에 의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이번에 들어가서 처음 투표하는 애들이 아빠한테 항의를 한다는 거야. 내가 왜 본적이 되구냐. 나 서울에서 컸는데요. 친구들한테 쪽팔리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호남 왕따 시켜가지고 따돌리듯이 대구 경북 이번 선거가 지나면 저기 이상한 사람들 산다 이렇게 될까봐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그런 마인드가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왜 저러나 하는 실망감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민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글쎄,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뭐 30%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 이전과는 또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아니 30 안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문제지. 쉽지 않아요. 그게 안 나오니까 20대도만 계속. 지난번 20대도 지금 그거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아마 18%인가 얻었을 거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 원래 30% 기대를 했는데 쭉쭉 밀리고 있지 지금 이제 20%대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거의 바닥의 느낌으로는 40% 육박을 했다. 그러면 부동층이 지금 한 20% 되는데 TK에 그러면 과반까지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정말. 아무리 대구 경북이지만 홍준표는 대구 경북 사람도 아닌데. 아니 눈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뭐야 그거는 지역 감정도 아니고 무슨 혈연도 아니고. 홍준표 어디 사람인데? 창원 사람. 경남 창녕이에요. 창녕? 네. 고등학교만 잠깐 거기서 다녔지 대구에서. 앞뒤도 모르고 그냥 그 돼지발전제를 찍으려고 덤벼들어. 그 돼지발전제 얘기하면 좀 쪽팔려고 안 찍지 않나? 글쎄 말이야. 아이 그냥 추잡스러워 죽겠어 진짜로. 거기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개인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그렇지, 세력 보수 정당 지키자 이 바닥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보수가 견제할 수가 있다. 살아남아서. 자, 아까 쭉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50%가 넘었을 때의 국정 수행의 동력 이런 것 때문에 50%가 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쪽 지지하는 분들 혹은 이쪽에서 활동하는 분들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과제를 줘야지 미션. 문재인 지지자하고 심상정 지지자하고 이해관계가 확실히 다를 텐데요.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첫째는 방심하면 절대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냐. 투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투표 꼭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정서가 있으면 50% 택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20대 특히 대학생들에 있어서 그 부동층이 많고 일부 돌아선 층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설득해낼 수 있느냐 이 문제고요.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이 여성들 중에서 아까 홍준표가 이 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재인한테 힘 실어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40, 50대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그런 그 중도 성향의 이런 분들을 얼마나 설득해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호남과 영남 얘기를 드렸는데, 호남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전략도 투표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영남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예. 심상정 후보는 좀 전혀 다른 측면인데요.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20대, 30대에서 확고한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여론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흔들리면 나올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실제로 해보면 지금 추세로 가면 아까 윤희영 대표가 얘기했듯이 10%로 헐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흐름상 보면. 왜냐하면 이 심상정 후보가 진보층에서만 호감을 갖는 게 아니라 심상정 후보의 지지 오른 걸 분석을 해보면 진보층하고 중도층에는 함께 왔습니다. 이게 꼭 진보층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 개혁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심상정 후보가 노동 문제만 강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자기의 소신이 굉장히 분명하더라.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문재인이 집권을 했을 때 심상정 정의당과 연대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좋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그거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들은 20, 30대를 확고하게 움켜쥐는 것. 이게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선은 20대에서 부딪힐 거다. 문재인과 심상정 지지층들이. 저는 이제 그 우리 지지자들 정권 교체를 바라던 촛불 세력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20석 좀 넘어요. 119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제. 120석 정도, 그 120석 정도 되고 이게 단독으로는 어차피 국정 운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토론에서 그 15%, 10% 지지도 안 되는 홍준표가 난동을 피는 거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 그 한 20%, 25% 득표하잖아요? 국회의원 수는 또 100명 가까이 돼 90몇 석이야. 이 사람들이 빗장을 채우고 딴죽을 걸고 5월 10일 집권할 때부터 난리를 피기 시작했잖아요? 5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 힘을 실어주면 51%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일단 정의당하고는 무조건 연대를 하자 그러겠죠.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 51%가 넘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했어. 그럼 국민의당이 흔들리면서 아주 그쪽에서
수구적인 의원들 몇몇을 빼놓고 나머지 한 60, 70%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돼. 근데 이거를 그분들이 딱 똘똘 뭉쳐 있으면 일정하게 이 권력의 파일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또 흔들어 거기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51% 넘어가게 되면 국민의당도 이 힘에 의해서 90역에서 끌려올 수밖에 없고 바른정당도 이게 이번에 한 40% 간신히 넘어가고 하게 되면 이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근데 50%가 넘어가잖아요. 자유한국당도 또 깨집니다. 아니 바른정당도. 그래서 이 의원들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정계 개편을 이 과정 속에서 160, 70석, 180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은 득표율이다. 그러면 그리고 그래야지. 저 얼마나 독한 놈들이에요. 엄한 놈들 아니야. 문재인 당선되고 그날서부터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더 흔들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지 정권 교체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될지 그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에 지지율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남성층들에게 있어서 차기 대통령으로서 차차기 5년 뒤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지지는 높지는 않지만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존재감이 커졌고요.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그만큼의 인물로 지금 등장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2위가 아니라 3위로 만약에 전락을 하면 안철수 후보에 있어서는 차차기 대선도 굉장한 어려운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안철수 후보 개인한테도 이번 대선이 꼭 대통령이 못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을 고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몰락한다면 이제 그 국민의당 간판을 들고 호남에서 내년 지방선거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정권 초반에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갈수록 적어져요. 그러니까 김영삼 때 막 90% 넘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뭐 90% 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뭐 70, 80%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70% 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게 뚝뚝 떨어져 60%, 50%. 트럼프 아예 40%지.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이게 흔들리죠. 처음에 그 허니문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거처럼 한 70% 이상의 확고부동한 지지를 받으며 정권 초반을 가는 게 사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해봤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 어쨌든 정치적인 이 극화 현상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강화되어 온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도 인정을 안 하는 문화가 이제 상당히 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50을 만약에 못 얻는다, 아니면 40% 초반에 낮은 득표율로 간다 하면은 이런 현상이 있는 데다가 이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사실 그 흔들기 감당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득표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면서 지역을 이제 호남뿐 아니라 영남까지 아우르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려는 전략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당장 다수 세력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뭐 적폐 무슨 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정상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초반에 보면은 뭐 전두환 추징금 뭐 이런 것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개혁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고 의회를 압박하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득표율을 일단 먼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후에 그런 작업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 나눠지게 되면 그런 계획됐던 구상 프로세스 이것도 사실은 흔들릴 수 있어 보여요. 청취자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은데. 맞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농담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정권 가져가. 5월 10일서부터 레임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장들 임기 정해져 있는 기관장들 있잖아요. 아마 한 명도 못 바꿀 것이다. 왜냐면 3명만 시도하면은 모아가지고 탄핵 건다. 완전 이런 여의도의 농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 달성이 굉장히 절실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10년 동안 쟤들이 알받기 하고 막 대못 받고 박아놓은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촛불 민심의 완성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50%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지혜롭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정권 교체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 투표도 열심히 하시고. 사전 투표 열심히 하시고 또 5월 9일날 투표하시는 분들 열심히 독려하고 어떻게 이번 정의당 그 지지자들하고 싸우지 말고. 네, 그리고 이번 투표의 의미를 주위에다가 잘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자, 오늘 이제 2일이에요. 2일.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 8일 날도 한번 하고 9일 날 방송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지막 그 투표하는 날인데. 아이, 그때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거는 뭐 그야말로 예측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저희도 저희 회사 차원에서 선거 예측 결과를 발표하려고요. 아하. 이번 주 중에. 예. 아,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공표 기간 끝나는 날. 아니, 그건 상관없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3일 이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는 건 금지가 돼 있고 2일까지를 계속 인용하는 건 상관없고 예측 결과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미리 예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일요일 날 저녁에 만나갖고 녹음을 하고 월요일 날 그 호에 딱 띄우고 이제 선거 전에 끝내는 거로. 아니, 저희는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겁니다. 주 중에 발표하라니까. 근데 이제 발표한 걸 갖고 윈지콜에서 발표한다고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정부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건 맞죠. 그래서 우리 윤희용 그 대표하고 둘이 오셔서 다음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5월 8일 날 어버이날 선물 대답을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전국구 나오려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여기를 내가 꼭 나가야 되나? 왜 안 나올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두렵다면서요? 너무 이제 위대한 프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되지 한간에 않을까. 정봉주의 전국구가 그 문재인 지향 편파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행여나 문재인 비판하면은 씹힐까봐 그러신 거죠? 그건 뭐 아무튼 좀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말을 더듬는데요. 아니, 지난번에 나오라 할 때도 저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우린 문재인 지지 편파 방송이 아니에요. 정권 교체 지지 편파 방송이지. 그렇죠. 정권 교체와 역사 발전을 위해서.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 이기는 놈이 그러면 안 돼. 이제 이길 때 다 됐으니까 이기는 분께서 장땡이십니다. 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방송해 보니까 전국구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왜냐면 방송은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전국구에 나오는 패널들을 내가 3년 어제 쉬면서 3년 동안 나온 패널들을 다 봤어요? 진짜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다 나왔더만. 최고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방송에 데리고 가면 어느 방송 가서도 다 성공을 해. 이 전문가들이니까. 몇 분이나 되던가요? 복수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복수 나온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실력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쯤 되더라고. 대표적인 전문가로 이제 김만복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전문가가 박시영. 왜 그러세요, 정말. 같이 묶어가는 거야. 그렇게 묶이기는 싫습니다. 아니, 김창수 박사도 내용이 좋잖아요. 그러면 훌륭하시죠. 방송에서 그전에는 말이 약간 짧고 그러니까 방송에 적합지 않다고 안 불렀어. 사투리 쓰니까.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 나오고. 근데 내가 내용 좋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다시. 그다음 김준영 교수 같은 경우도 여기 자주 나왔었거든. 근데 그 양반은 이미 파악이 되고 다른 데도 나가고 있더라고. 원래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죠. 우리 저기 인제대 북한학 교수님 그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진유관. 진유관 교수님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보석이었지. 그렇죠. 완전히 떴지. 요즘 못 불러갖고. 김현철 교수도. 김현철 교수는 워낙 좀 유명했었고. 김현철 교수야. 원래 워낙 유명했었고. 박시영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지.
왜 그랬어요? 사등장. 또 김만복처럼 보내시려. 김만복이 1위, 박시영이 2위. 자, 이번 주 분석을 좀 해주셔요. 좀 깔끔하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하락,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심상정 후보의 상승인 것인데요. 예.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 지지의 안정성이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약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하지만 뭐 큰 차이는 말을 없어서. 못하잖아요, 네. 말을. 근데 그것이. 아니, 그건 있더라고. 부산 가갖고, 부산을 이제 토요일날 긴급하게 갔다 왔는데, 이 얘기는 합디다. 이제 물론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한 50% 넘는 결과까지 나왔었나 봐요.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PK에서. 근데 빠진대. 아, 그게? 예, 심상정 왔다는 거야, 이게. 진짜로요? 홍준표도 부산에서 꽤 올라간다고.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안철수 께 빠지니까 올라가는데, 그래서 문재인 1위, 홍준표 2위, 안철수 3위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문재인이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상정에게 그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야. 10% 넘겨주자. 잘 되면 15%까지 넘겨주자. 근데 이게 보면 보수 언론이 지금 15% 넘겨야 된다 뭐 진보의 새발견 이러면서 엄청 펌핑을 하잖아요. 문재인 표 그쪽으로 넘어가라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대개 40%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조사 결과로는 38%, 많이 나오는 거는 40한 4, 5% 이 정도 나오는데 대개는 40% 내외 정도로 나오고요. 안철수 후보가 20%에서 21, 2% 정도 나오고요. 홍준표 후보가 14에서 한 16, 이 사이가 나오고, 심상정 후보는 한 7, 8에서 9, 이 정도 나옵니다, 대개.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결과가.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 4, 5% 나오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이전 조사에 비해서 한 2% 남짓 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과 3등이 바뀐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07년 대선이에요. 2007년 대선에 뒤늦게 이제 이회창 후보가 나왔어요. 이제 보수를 자임하면서 MB가 보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 딱 출연했을 때 한 20%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높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여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는 그때 후보 선출도 굉장히 늦었고 해가지고 10%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본선거 기간이 시작했을 즈음에 이게 이제 이회창 후보가 앞서 있고 3위가 정동영 후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동영 후보는 26.1%를 얻었고 이회창 후보는 떨어져서 15.1%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 3위가 바뀐 경우는 있었다. 근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당시에 DY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기반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이제 그때 진보 진영이 이제 기반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역으로 보면 홍준표는 정당 기반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뒷심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당선자를 당선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당선권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2등과 3등 간의 경쟁에서 근데 어쨌든 제3후보 어떤 기반 자체가 좀 약한 후보 같은 경우는 뒷심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표가 누구한테 많은가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 샤이표. 그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 중에서 일부 20표가 있긴 합니다. 그게 대개는 20, 30대의 남성층의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60대 이상의 홍준표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20표가 더 많아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당장 투표를 한다고 해도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거의 딱 붙어 있다. 그런데 추세상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훨씬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몇 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샤이 보수 많이 얘기하는 건 사실 매우 이제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샤이 보수 얘기하는데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예상한 것보다 좀 차이가 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샤이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해서 사후적으로 사실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 다 샤이래요. 샤이 진보, 샤이 안철수, 샤이 홍준표, 샤이 보수 얘기하는데 샤이 문제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니 근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량 조사만 해보면 그 부분은 정량 조사를 하면 뭐예요? 양적인 측정 전화조사나 일반 ARS조사. 여론조사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동층 크기를 보는데 이제 그분들은 응답을 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표본 조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성, 연령, 지역별로 할당을 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FCI 그 정성 조사를 많이 해보면 실질적으로 약간 숨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심은 홍준표인데 그렇지. 대놓고 얘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나 홍준표하고 친하다고 내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친한 거하고 찍는 거하고 다르지. 어디 가가지고 친하면 도끼로 팍 찍어버리자는 거지. 아니 그 사지 멀쩡한 어디 가가지고 내가 홍준표 지지한다고 하고 다니겠어. 아니, 갑자기 고품격 이 방송이 좀 이상해졌네. 도끼를 어딜 찍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 도끼를 예를 들어 어딜 찍는다 그러면 이건 명예훼손이지만 도끼를 그냥 친하니까 도끼를 옆에 벽을 퍽 찍어버려. 그럼 뭐 어쩌라고. 친하다고 도끼로 벽 찍는 어딨어. 한정치산자지. 어쨌든 금치산자요 왜? 숨은 표가 크진 않다고 저도 보는데 일부는 있더라. 특히 이제 홍준표 지지층 중에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일부는 있더라는 게 좀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존재 자체를 아니 근데 조선일보 그 여론사 그를 한 일주일 전쯤 봤더니 한 17, 8에서 20 정도를 부동층으로 봐요. 네. 근데 그거를 또 그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에 반은 예를 들어 20으로 보면 반은 보수 성향층이죠. 아니 반은 이미 그 아직 부동층이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희미하게 후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 재질문하면 나옵니다. 재질문하면 나오고 근데 예, 그럼 남은 10% 중에 5%는 아예 포기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 5%가 사실은 샤이 보수 요쪽이 5%로 보수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이라고 해봐야 보수 쪽에 가봐야 한 3에서 5%? 네,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저도 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끝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우리 결국에 마지막 선거에서는 표심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숨어 있으니까. 예, 샤이의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그건 그런데 말이 안 되죠. 그건. 2007년 아까 말씀드린 대선 같은 경우 한쪽 진영이 무너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또 어느 이제 지도부가 정당의 지도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비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평가는 잘못된 거야. 우리 샤이층들이 지금 의견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되면은 사실 의견 표출되면 우리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방어용으로 이걸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샤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끝나고 좀 신중하게 이제 사후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공세용 또는 방어용으로 쓰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좀 너무 오용돼서 지금 함부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하고 붙을 때, 그 다음에 누구죠 최문순? 아니 말고 어느 지역? 김문수하고 유시민 붙고 그럴 때. 격차가 그때는 여론사 격차가 컸는데 막상 들어간 그러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 2% 났고 1, 2% 이상 0점 몇 프로였죠? 0점 몇 프로 났나?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한 3% 났는데 그때는 사실 여론조사 하면 숨어버린다 하면서 그때 무슨 논리가 있었냐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대놓고 야당을 지지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보면은 사실은 숨는 것도 있었지만 전화 KT 등재 DB로 유선을 많이 했잖아요. 유선 조사. 그게 잘못 나온 거지 결국. 네, 그렇습니다. 조사의 한계 이제 가설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당시에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핫한 꿈나무 선거 때 엄청 떴어요. 요즘 만나기 힘들어. 윈즈코리아 박시영 부대표. 주위 한 두세 번씩 뵙잖아요.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들다고. 잘 나가갖고. 에이, 무슨 말씀. 하루에 방송 5개씩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6개? 예. 무슨 하루에 제가 무슨 정봉준 의원님입니까? 참. 아니, 몇 군데 나가잖아요, 고정으로. 아니, 안 나갑니다. SBS, 아니, TBS.
이제 MBC 2주면 끝나면 이제 아니, 대선 끝나면 하루에 나가요. 2-3개 해요, 2-3개.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님은 대단하신 난 거고. 2-3개밖에 못하고 당신은 5개 하잖아.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윤희웅, 여론조사 전문가. 어디 회사예요? 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네. 그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제? 예. 그 전에 어디 다른 데 있었나? 여러 군데. 예. 있었습니다. 윤희웅이라는 이름은 불변인데 앞에 붙은 건 계속 바뀌었어요. 내가 기사 볼 때마다 보면. 독립을 한 것이고요. 그 전에 직장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여론을 좀 찾아서 살펴서 전달한다는 비전을 갖고 오피니언 라이브라고 정했습니다. 4050 라이브 쇼 같은데. 오피니언 라이브? 예, 고맙습니다. 왜 브래드 피트 안 나오나? 아니, 하지 마세요. 오피니언 라이브는 잘못된 용어인데 라이브 보통 형용사는 앞에서 네. 수식해줘요. 맞습니다. 네? 근데 뉴스 라이브, 스포츠 라이브 이렇게 하듯이 약간 이제 변형을 줘봤습니다. 라이브 살아있는 의견을 전한다. 여론을, 네. 그러면은 박시원 죽어있는 여론을 전하는 거야? 둘이 친해요. 왜 그러세요? 쌈 붙여놔야지.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근데 안내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세월호 가족. 말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으로 계시던 조사관으로 계셨던 분들이 특조위가 기간이 다 종료되고 연장이 안 돼서 해체돼 버리는 바람에 민간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모임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 모임이 아니라 출근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에요? 민간 조사위원회.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우리 다른 방송에 나왔더니 자기들 출연 좀 자주 시켜달라고 해서 이슈 있을 때 출연시키지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출연료 받아갖고 목포 신안 가는데 교통비도 써야 되고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세월호 가족 지킴이 거기 모인 후원금으로 300만 원 보내줬어요. 전에 우리 하얼빈 여행 갔을 때 그 공항에서 만난 선생님이 거기다가 좀 보내달라고 후원금 나한테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다 보냈어요? 그것도 거기다가 보냈어요. 얼마 받는데 그때 한 5천만 원 받았나? 아니. 거기다 보내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지정해갖고?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갖고 100만 원 넘는 돈이었어요? 전혀 몰라갖고, 그럼 후원금을 좀 받지. 그랬더니, 계좌도 개인 계좌로 돼 있더라고. 그거 받냐고, 자기들이. 어떻게 광고로 여기서 얘기해도 어디다 후원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좀 기억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았어. 민간 조사관. 근데 그 양반들 활동 열심히 했더라고 보니까. 그럼요. 완전 전문가더라고. 예. 처음부터 아주 현장에서 계속 계셨고, 저 사람들이 무슨 장난을 쳐서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모들이 좀 이렇게 조용조용한 사람들이었고, 난 내용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내용이 좋더라고. 알겠습니다. 전화 말씀 전하고, 그리고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문이나 벙커에서 하는 따뜻한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명 농촌체험 카페 파마트홀릭을 운영하는 도시농부 이우석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다들 힘들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이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카페 파마트홀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파마트홀릭은 1, 2층에 깨끗한 실내 카페와 예쁜 자동화 온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한여름 한겨울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체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체험 카페는 경기도 남양주 산능역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파마트홀릭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도시농부 이우석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의견 표출하면 잡혀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또 천안함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안보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제가 어떤 야권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른바 침묵의 나선 이론이 작동했을 것이다라가 이제 하나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는 KT 가구 전화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표본의 대표성 자체가 사실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 측면에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여론조사가 바뀌었거든요. 뭐 이른바 RDD 임의번호 걸기라든가 또 휴대전화 조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설이 좀 더 맞다고 사실은 지금은 사후 결론을 낸 상황이에요. 샤이를 자꾸 강조하지 말라고 하시면 은근히 안철수 후보 디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또 한편 이렇죠. 이제 샤이 안철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 총선을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그렇죠. 총선에서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냐. 마지막 여론조사 한 10% 중반대였는데 실제 까보니까 정당 대표가 20% 중후반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샤이 안철수가 있지 않겠냐는데, 그것은 뭐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 당시 같은 경우는 이 양당에 대한 이제 불신, 정치 불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사 효과로 사실은 샤이 안철수라기보다는 반사 효과를 누린 거예요. 제3정당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심판, 뭐 해초리를 든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 진보 정당 또는 보수 정당에 대한 이제 불신이 어쨌든 메인이 되는 선거라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 반사 효과가 글로 충분하게 간다고 예상하기는 약간 좀.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보수 정당의 몰락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한다라는 그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 우리가 2007년 선거 뭐라고 불렀냐면 이른바 묻지마 경제.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선거에 지금 국면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양강 구도가 1강 2중이 되고 구도가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되돌아가 보면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그때 표현을 빌어서 쓰자면 묻지마 심판 선거거든요. 사실은 이 기류가 밑에 그때식으로 하면 묻지마 경제 때문에 정봉주가 감옥 갔잖아요. 뭐 이번 상황에서도 김진태 같은 거 하나 가야 되는 거야, 감옥을 끝나고 나면. 그래 공평하지. 왜 하나가 여러 그때 한 명 갔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묻지마 심판 기류가 밑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국면 해석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인증 거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거죠. 2016년 총선 때 왜 국민의당이 약진했냐. 그거 중에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게 잘 보시면 원내 20석을 달성한 다음에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에 TV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화면에 3분의 1을 안철수 얼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김종인과 김무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김무성 이미지 안 좋았지, 김종인 안 좋았지, 안철수 동시에 비춰줘요. 계속. 당시 선거 기사에. 그러면 그 선거운동 기간에 TV 화면을 보면. 김종인이 있죠. 나 지금 같이 갖고, 왜 두 당사, 한 당사를 두 명이나 한다. 김종인 이미지 안 좋았지. 그 다음에 김무성 꽝이었지. 옥새파동. 안철수는 그 당시만 해도 이미지 괜찮았잖아요. 사실은. 이게 20일 내내 비춰주는 거예요. 10며칠 동안. 그게 큽니다. 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디어에, 그래서 원내 20석을 달성한 거,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한 것이 선거 전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꼭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어에 있어서. 그리고 일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보수가 너무 적게 잡히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보가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 잡히는데 이게 맞냐, 보수가 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 장악하면 취임 초기만 해도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요. 시대적 흐름에
바뀝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가 국정농단 세력의 주축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과 박근혜 지난 대선에 투표한 사람들 조사를 하거든요. 여론조사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그런 박근혜에 비해서 문재인이 높게 나와요. 되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냐 물어보면.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에 대해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박근혜 찍었지만 거짓말해? 찍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연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숨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거 조사 엉터리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측면만 본 거고요. 예. 그러면 홍준표가 올라가서 지금 영남에서 1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영남 부산 경남에서는 1등은 택도 없죠. 안 되고. 예, 2등은 한다는 대구 경북에서는 1등 할 수 있고. 대구 경북에서는 1등 할 현재도 가능성이 1등이라고? 현재도 저는 1등이라고 봅니다. 야, 그건 안 되지 정말. 밑바닥에서. 뭐야? 예. 아무튼 이제 정치적 이념 성향이 우리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어떤 분은 뭐 3대 3대 3 확정이다. 예. 또는 4대 2대 4 진보 중도 보수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정권의 인기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이 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예요. 거죠. 실제로 자기 성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거예요. 강한 사람은 안 변하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내가 이전에는 보수를 찍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진보가 좀 나은 것 같다.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가는 사람은 적지만 예를 들면 중도 진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이 들었으면 중도라고 얘기하고 약간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도보다는 진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중도 진보를 약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죠. 중도 보수에서도 어떨 때는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어떨 하고 땐 중도라고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주관적 이념 성향이 만약에 그게 정해져 있다면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고정불변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국민들을 보면 유권자들을 보면 양쪽에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한 15에서 20% 정도가 딱 있는 것 같아. 평생 안 바뀌는 사람들. 네. 요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중간에 한 50에서 60 정도를 갖고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그다음에 중도에도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누가 유능하냐, 누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유심히 보고 중도가 결국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 정당, 중도 후보를 표방하고 등장하는 후보가 끝내 성공하기 어려운 게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치 역사적으로 중도가 성공 한 1, 2주 전 대비해서 떨어진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 7, 8%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격차가 커진 것뿐이고 홍준표 그렇지. 후보는 한 5% 올라왔습니다. 되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러면 어디가 빠졌느냐 계층을 보면 주로 20대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에서도 대학생들, 대학생 중에서도 남성 이 층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문 후보 입장에서는. 심크러쉬 하면서 심상정으로 심상정 후보 쪽으로도 상당히 가고, 일부는 또 유승민 후보로 가고, 또 일부는 태도 유보층으로 빠져 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예, 그게 이제 대개는 그 TV 토론 영향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TV 토론에 가장 잘 못했다. 후유증이 가장 큰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타격이 가장 컸고, 문재인 후보도 사실은 TV 토론에 약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를 많이 철회한 분들은 안 계셨죠. 왜냐하면 문 후보 개인에 대한 것 기대도 있었지만 주로는 세력 지지표였거든요. 정권교체 열망층이 모여있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기대감이 있었는데 잘 안 빠지는. 잘 안 빠졌는데 일부는 좀 이탈했었습니다. 그게 주로는 20대였거든요. 20대 남성. 네, 남성들. 문 후보 토론에 실망했다 그러면 요거다 먹어 이제. 아니 그럼 뭐 엄청 나올 거야. 아 저요?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돼. 아니 그거는. 아니 근데 문 후보 금방 문 후보 그 TV 토론 잘못했다 그랬어요? 실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실망했다고? 나 엉겹결에 응 그랬네.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 문 후보 지지층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왜? 그분들이 다 뭐 정확하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 문 후보 지지층이 얼마나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TV 토론 영향도 있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1, 2위 격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선거 끝났다. 이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하면 안 소신 되는 투표로 가거나 예. 키워줄 후보를 좀 밀어주자. 이 인식이 커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0대 여성층들만을 조사해서 보면 거의 심상정 후보가 20% 가깝게 나옵니다. 20대 여성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걸크러쉬라는 요즘에 화제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 세너니에 대한 네. 그 호감도.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대는 조사를 해보면 유보층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층도 60대와 20대가 많고 계속 지지하겠다. 충성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별로. 그 층도 언제든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층이 20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일부 좀 하락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론조사 결과들이 뭐 오늘 하고 또 내일 하고 해서 발표가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건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아마 10% 중반에 가까운 그러니까 10% 초반을 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40% 넘게 계속 나왔는데 40%에서 1, 2% 떨어진 낮은 상황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뭔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하락, 홍준표의 상승인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이제 하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TV 토론 시작하면서 보수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타겟으로 한 이제 안보 이슈 쟁점화 성공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타격을 이제 안철수 후보만 받은 것인데, 안보 이슈가 쟁점화되다 보니까, 이 보수 성향층에서, 안철수 후보가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이제 확신감을 이제 주지 못하면서, 일단 이제 보수표의 분산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문재인은 안 찍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1차적으로 갔다가. 1차적으로 보수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일부는 부동층으로, 일부는 이제 홍준표로 간 것이고, 그것이 쭉 간 것인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2차 하락기에서는 이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수표 층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는 이른바 조건부적 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문이 싫어서. 그러니까 문에 당선을 저지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부 지지인 거예요. 될 수 있다면 내가 찍어주겠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과의 격차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붙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1차 하락기에서 격차가 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로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니까 이 보수층에게 이른바 이제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찍겠다. 선호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말씀하신 소신 투표 경향을 강화했다. 라고 이제 정체성을 찾아간 게 돼지발정제를 찾아가요.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남은 거의 정리가 됐고요.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다수가 홍준표한테 가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어찌했어? 이게 계속 가잖아. 네, 지금 가고 있고. 정리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가서 멈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홍준표가 더 오르죠.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민심을 면밀하게 측정해 보면 50대 60대 보수층들은 상당 부분 홍준표로 지금 급속하게 이동했고요. 이미 50대들도 안철수로 가 있었던 보수층들이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TV 토론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가지면서 홍준표로 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바꾸고 있고요. 이게 40대는 아직 바꾸는 단계는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안철수로 가 있었던 보수층이 홍준표로 갈지 안철수로 계속 남아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50대는 상당수가 홍준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만약에 40대와 30대까지 이 보수층들이 안철수로 가 있던 조건부 지지층들이 다시 홍준표로 간다면 홍준표 지지가 지금보다 7, 8%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2등할 그러면 수 있겠네. 이제 역대 실버 크로스가 발전한다는 거죠. 이미 거의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역대 대선 결과 보면 이제 1위와 2위가 본선거 기간 동안에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1위와 2위 후보의 순위가 바뀐 경우는 이제 우리가 87년 대선 때부터 딱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선거 결과 나왔을 때까지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후보 등록하고 나서 2주 동안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2등